우리는 소비를 할 때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지출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기도 하고 참 행복합니다. 그죠? 일부를 저축할 수 있는 사람들. 저축하기도 하고 대출을 받아 서글프네요. 자,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많이 지출하기도 한다. 이까지는 뭐 굳이 보충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 이랬네요. 그죠? 예를 들어 하니까네 예시입니다. 이제 적금에 가입해 미래에 있을 랄랄랄랄랄랄라 해가지고 요거는 저는 안 읽어도 되겠죠. 예를 들어까지 이까지 맞죠? 해서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두 번째 문장은 보충 설명이 되었지. 맞지? 그러니까는 첫 번째 문장에서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굳이 안 써도 돼요. 소비를 할 때 뭐다? 저축을 하든가 뭐 하든가 대출을 한다 이거죠. 맞지? 그렇다면은 저축을 하면은 돈은 남을 것이고 대출하면 이제 얘는 평생을 갖다가 빚에 쪼들리며 살겠지.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이 문장을 모르면, 첫 문장을 모르면은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고 대충 이해했으면은 두 번째 문장은 그냥 넘어가면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뭐 나옵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 나오지. 이와 같이라는 이 연결어는 앞이 중요해요? 뒤가 중요해요? 뒤가 중요해지죠. 그래서 앞에 말들을 뭔가 묶어서 정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표지어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소비는 자 주어입니다. 1문장, 2문장 대부분 다 뭐다? 소비에 대한 얘기 맞지? 소비는 자 그렇다면 주어는 항상 뭐일 가능성이 높다? 화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랬지? 맞지? 그래서 잠깐 봅니다. 두 번째 문장.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세 번째 문장. 그림 1은 이자율이 그림 1 무차별 곡선은 따라서 K는 이제 이자율의 변화가 그림 1의 이자율 상승 뭐 나오고 전부 다 뭔가 이자율하고 관련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 자, 일단 화제가 소비와 관련된 것은 인데 그죠? 아직까지 정확하게 화제가 무엇인지 글 전체 화제가 무엇인지는 안 잡힙니다. 맞죠? 1문단의 화제는 분명히 소비에 대한 얘기는 맞네요. 소비는 여러 기간에 걸친 자금의 흐름을 자 봐라. 그 다음 연결어가 뭡니까? 따라서가 나오죠.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이 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따라서 뒤가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요 세 번째 문장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고 소비에 대한 얘기였고 맞지? 네 번째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이자율은 나오죠. 맞죠? 이자율은까지가 주어잖아요. 그죠? 아하! 이미 우리가 이자율과 관련된 얘기일 것이다라고 짐작했듯이 이걸 전체 화제 이자율 소비 계획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이랬네요. 그죠? 맞지? 따라서 이거는 이제 뭐하고 이자율이라는 것하고 뭐 소비라는 것하고의 뭐를 보는 문제다. 관계가 어떠한가를 탐구하는 그런 글이겠구나라고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1문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죠.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고? 소비에 대한 얘기지. 맞지?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이 비로소 화제가 제시됐던 거 맞습니까? 자, 1문단은 그렇다면 도입과 화제, 제시 이런 식으로 1문단이 정리되겠지. 구조가. 맞죠? 그래서 이 글의 화제. 자, 이제 2문단부터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두 번째 문단부터 중간 부분 시작될 거 아니가 그지? 처음 중간이거나 처음 중간 끝으로 된다 했잖아. 내가 그런. 자, 그렇다면 이 글의 화제는 이제 다시 보자.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요게 이 글의 화제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까지 여러분들 실제 문제 풀 때는 이까지 한 10초? 맞죠? 10초 정도만에 여러분들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수업을 한다고 이렇게 오래 질질 껐지만은 실제 여러분들 진짜 패턴을 익히게 되면 이거는 뭐 소비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데 그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겠구나. 이자율이 중요하겠구나. 이자가 높은 게 좋아요? 이자가 낮은 게 좋아요? 소비할 때? 여러분들 대출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대출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이자를 높은 게 좋아요? 이자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겠죠. 이자율이 높아가면 대출도 많이 못 땡기겠지.
그죠? 뭐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 기간 소비 모형을 가정하자 이랬네. 자, 이 경제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항상 이처럼 뭔가 이론을 내기 위해서 가정하는 게 있어요. 자, 이 가정이 이제 이 기간 소비 모형이랍니다. 가정은 이까지가 가정이죠, 이제. 이렇다라고 전제하자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가정 제가 읽어보고 상당히 웃기더라. 이 사람은 딱 1기와 2기의 두 기간만 생존한다 이거죠. 1기, 2기가 어렵다면은 1기는 그냥 현재까지 살아온 것. 2기는 앞으로 지가 몇십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은 미래에 살 것.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보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1기는 그냥 현재, 2기는 미래. 뭐 요 정도로 좀 이해해보면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현재, 요거는 그냥 뭐다? 미래. 요렇게 이해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딱 두 개로 나눠라 그냥. 현재, 미래. 자, 그리고 두 기간만 생존하며 1기와 2기에 각각 소득 M1과 M2를 얻는다죠. 실제 미래 소득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노, 그지? 그런데 그렇게 경제학에서 그냥 if 설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M1이 지금 현재 소득이죠? 맞죠? 자, 요게 이제 바로 미래 소득입니다. 요런 표현 이해되지, 지금? 아, 현재 소득이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아마 대학생 정도? 집에 돈은 없고, 근데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얘는 지금 무슨 대출 받았노? 학자금 대출을 받았죠. 회사에 취직하면은 지금 현재보다는 소득이 높겠죠. 맞지?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 아니고 아마 이 친구는 아마 젊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 얘는 지금 소득보다 뭐가 많습니까?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 그림이 이해되고 있나? 얘는 지금 뭘 받았습니까? 대출을 받았죠. 자, 여러분들 다 보세요. 소득보다만 X축이 소득보다 선이 소득의 왼쪽은 전부 다 무슨 액입니까? 저축액이겠지. 맞습니까? 오른쪽에 만약에 오른쪽으로 소비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뭐밖에 없다? 대출밖에 없겠죠. 이까지 되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자, 한번 보세요. 소비는 언제 하는가 하면은 총소득을 넘어설 수 없답니다. 그렇다 한번 보세요.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총소득은 현재 소득은 M1이제 미래 소득은 M2지. 그렇다면 총 합계의 선은 어디 있습니까? 요까지지 지금 다. 이해했지? 자, 그렇다면은 얘는 지금 이 선, 요 점을 갖다가 넘을 수는 없죠, 이제. 보세요. 자, 또한 소비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자, 요까지는 이해했지, 지금? 그 다음에 소비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효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효용이란 말도 어려우면 그냥 만족감 정도로 그냥 이해하세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뭐다? 기분이 좋다는 얘기죠. 그게 대출이든 뭐든 간에. 그죠? 그런데 효용은 증가한다 이랬지. 그 다음 이 효용에 대한 가정이 뭐냐면은 지나치게 많은 것보다 현재나 미래나 뭔가 비슷한 것을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효용이라고 할 때 봐봐. 본인이 소득이 돈이 100만 원이야. 거기서 만약에 10만 원을 썼을 때의 만족감과 50만 원 썼을 때의 만족감과 1억을 썼을 때의 만족감이 비례하겠니?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좀 시들시들하겠니? 빨리. 어느 정도 갈수록 돈 많이 쓸수록 계속 그 만족감은 그만큼 계속 증가할까? 아니면은
많이 쓰면 쓸수록 이제 좀 시들시들해지나? 안 써봤어 모르고. 시들시들해지겠지. 이까지 되겠나? 그래서 이 효용이라는 것은 항상 비례가 아니고 이와 같은 선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유명한 말이다.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 경제학에서 많이 나온다. 한계의 효용 뭐 이런 말. 그지? 그래서 쓰면 쓸수록 비례하는 만족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됐지? 뭔가 계속 많이 쓰면 쓸수록 이제 그 만족감은 줄어들지. 처음에 만약에 1,000원 깎았을 때 기쁨하고 이제 무슨 말 알겠지 그죠? 뭔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례하지 않고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온다. 여기까지 됐나? 자, 그 다음 가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2기간 소비 모형을 가정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도표 분석을 하죠. 그림 1은 이자율이 R일 때 K의 최적 소비 계획이다. 자, K가 최고로 뭐한 적합한 소비 계획을 짰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1의 예산서는 K가 총 소득을 전부 지출할 때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계획들을 연결한 선으로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총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선이죠? 맞죠? 자, 그거를 쭉 연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초기 부존점 M1, M2를 지나는 우하향 직선으로 나타난다. 저게 지금 요 말이죠. 지금 이 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보자. 너희들 봐봐. 이자율이 높으면은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기울기는 이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자율이 높다는 얘기는 이자율이 만약에 90까지 가버리면은 기울기는 계속 어디에 지금 써노? 1에 서겠지 지금. 이까지 되었습니까? 이자율은 요 기울기라 했거든? 이자율이 작으면 이래 되겠고 이자율이 이거보다 높아지면 계속 이렇게 서겠지. Y축에 점점 가까워지겠지. 이까지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보자 또. 자, 계속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K가 1기에 R의 이자율로 100만원을 빌린다면 1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만큼 늘어나지만 반대로 2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1 플러스 R 곱하기 100만원만큼 줄어든다. 요 말도 이해했나? 자, 아까 전제가 1기 소비 지출액과 2기 소비 지출액의 합은 전 기간에 걸쳐 총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얘가 만약에 10% 이자로 만약에 돈을 빌렸다면은 1기에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얘는 110만원이죠. 맞죠? 그런데 2기에 소비할 수 있는 것은 110만원이 아니겠지 이제. 10만원만큼을 빼야 되지 또. 맞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이제 이게 지금. 그래서 이자율이 R일 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다 라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됐죠. 그래서 만약에 110을 쳤으면은 미래는 100만원 그 다음에 1 플러스 0.1 해서 90.9가 나오더라고. 계산이. 이자율을 계산해가지고 보아선 겁니다. 그래서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R인 초기 부존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이때 초기 부존점 왼쪽의 예산선은 아까 했던 겁니다. 그죠? 요 거는 왼쪽 거는 뭐다? 저축할 때고 오른쪽 거는 뭐다? 대출할 때다 이거죠. 아까 요거는 대출하는 거고 저축을 만약 했으면 요래 되겠지 또. 이까지만 지가 소비를 했으면은 요거는 저축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런데 지 소득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이까지 대출했다는 얘기는 뭐 지가 이까지 소비를 했다는 얘기죠. 그림이 또 어려우면은 또 한 번 더 봐줄게. 자, 이게 현재 소득입니다. 맞죠? 요게 현재 지가 뭐 할 수 있는 거다? 소비지. 이렇게 소비하려고 요만큼을 대출했던 거죠. 맞지? 했더니, 자, 요게 미래 소득이고, 요게 이제 미래에 지가 할 수 있는 소비지. 단순하게 너희들 계산을 봐봐라.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보세요. C1 빼기 M1, 즉, C1 빼기 M1이 뭡니까? 지가 지 소득을 넘어선 소비액이죠? 맞지? 그렇다면은 미래는 이것보다 자 요거하고 M2 빼기 C2 보세요. 어느 게 크죠? 단순히 봐도 요게 더 크지? 맞지? 방금 그 말이죠.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이만큼 줄어든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맞니? 자, 그거는 이자율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었어요. 자, 그 다음 갈게. 자, 그림 1의 무차별 곡선은, 자, 이제 무차별 곡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무차별 곡선. 자, 무차별 곡선은 효용이 동일한 K의 소비 계획들을 연결한 선으로, 즉, 만족감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볼록한 모양의 우하향 곡선으로 나타난다. 이는 매 시기의 소비가 많을수록 효용이 소비가 많을수록 만족감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굽어진 모양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M1, M2를 지나가는 M1과 M2를 지나가는 무차별 곡선은 여기 있죠, 지금요. 에 비해서 자 C1과 C2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우측 위에 나타난다. 점차 우측 위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나타나므로 M1, M2에 비해 C1, C2가 효용이 더 높은 소비계획이다. 자, 그래서 이는 C1, C2의 매 시기 소비 지출액이 M1, M2에 비해서 더 균등하기 때문이다. 올라갈수록 더 효용이 있다라고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K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인 C1, C2에서 최적의 소비 계획을 결정한다. 이건 아까 우리가 정리됐던 거죠. 여기서 한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되나? 그죠? 당연히 지가 이제 소비 대출을 요만큼 했으니까 미래는 비록 소득이 이만큼 있다 하더라도 요만큼 소비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이만큼 소비하면은 자식들한테 뭐다 이제 부채만 남겨주게 되죠. 맞지? 그래서 지는 요렇게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C1, C2를 제외한 예산선상의 다른 소비 계획들과 예산선 아래의 소비 계획들은 C1, C2보다 효용이 작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으며 예산선 위쪽의 소비 계획들은 K의 총소득분을 넘어가므로 효용이 높지만 선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K는 C1 빼기 M1을 대출해가지고 C1, C2의 소비 계획을 선택한다 이랬네요. 여기까지가 자, 이자율 변화가 K의 소비 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고요. 다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를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Y축에 접근하는 가파르게 변화한다. 이거 됐습니다. 그죠? 변화한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 시 예산선은 초기 부존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랬지. 맞지?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회전한다. 이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초기 부존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했습니다. 그림 2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K의 자 그렇다 이랬네요. K의 소비 변화, 계획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지점이 변화된 것을 통해서 K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일기 소비 지출액과 대출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 소비액을 결정한다.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자 이자율을 보세요. 처음에 이 점선 그래프에서 처음 요거죠. 요 그래프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기울기가 가팔라졌습니다. 맞습니까? 맞지? 기울기가 가팔라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얘가 M1일 때 C1까지 대출을 받았죠. 그런데 대출 이자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울기를 가지다가 이런 기울기를 가지게 됐다는 얘기죠. 맞지? 했을 때 본래 M1 했을 때는 G는 C1 했을 때는 C2 요렇게 해야지 이게 바로 최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거였지. 맞지?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이자율이 높으니까 C1까지밖에 대출을 안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C1까지 대출하고 그렇다면 미래는 C2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점에서 처음에 이 점에서 이제 요거 아닙니까? 요렇게 되었을 때 이 점에서 이제 요 선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되나? 여기서 일로 갔다는 얘기죠. 만족감은 좋아졌나? 만족감은 떨어졌나? 효용의 만족감.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된다 했죠. 위로 갈수록. 자,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그렇네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자율의 기울기는 이렇기 때문에 시계 방향을 회전한다. 그림 2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K의 소비 계획 변화인데, 자, 그래서 대출액을 많은 방향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K가 최적 소비 계획을 바꾼 이야기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이유는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이기 소비에 대한 일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했다. 요 말이 있나? 자,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이기 소비에 대한 일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했다 이거야. 처음에 100만 원을 주고 A라는 물건을 살 수 있었어요. 됐니? 그런데 봐봐라. 100만 이 말이 그냥 이율이 올랐잖아.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이 화폐 미래의 화폐 가치가 분명히 이거는 떨어지겠지. 요거는 이해했나 또? 현재 100만 원짜리가 이제 얘는 지금 대출을 받을 거 아니면 만약 110만 원으로 대출을 받았으면은 이거를 갖다 갚아내야 되죠. 맞지? 이거를 갚아내야 되잖아. 그렇다면 지가 110, 아까 뭐 계산은 좀 다르지만 110만 원 정도를 지가 갚아내야지 이 A라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가치가 되잖아. 이거 되겠니? 그래서 계산은 110은 아닙니다. 아까 뭐 90.9인가 뭐 그랬지. 그래서 100만 원, 110만으로 대출을 받아 했다면 어쨌거나 미래에는 지금 110만 원어치를 지가 해야지 A를 살 수 있는 가치가 된다는 얘기야. 그 말입니다. 지금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이기 소비에 대한 일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얘기는 즉 이기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자, 이기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 말이 이 말이죠. 1기와 2기에 소비하는 데 있어서 상대 가치 변화. 맞습니까? 절대 금액이 바뀐 게 아니라 비교해 보니까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되겠나? 자, 상대란 얘기는 절대하고 반대말이거든요. 가격의 절대적 가치는 그대로인데,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기에는 결국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같은 효용을 내려면은, 이 말 알겠나? 같은 효용을 내려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자,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소비 계획을 변화시켰다는 얘기죠. 돈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만약에 진짜 대출을 해버린다라면은 다음에는 이만큼 C2가 아니라 정말 이것밖에 안 되겠지. C2 이게 뭡니까? 미래에 소비할 수 있는 거라 했죠. 맞지? 미래에 소비할 수 있는 건 더 줄어들겠지.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은 소득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능하자면. 맞지? 자, 그래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뭐라 한다? 대체효과라는 말을 쓰고요. 이거를 소득효과라고 하는데 자, 두 가지 이유를 대체효과, 소득효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현재 소비를 1단위 늘리기 위해서는 미래 소비를 마이너스 1 플러스 R 단위 내려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지. 1 마이너스 R 단위로 내려야 된다. 어쨌거나 방금 이게 계산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아까 해서 뭐 90.9인가 뭐 그래 나왔잖아요. 나왔다 하더라도 방금 얘기했던 건 똑같습니다. 미래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효과 보세요. 대체효과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상환해야 할 대출이자가 늘어 K의 총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자, 이제 대출이자가 늘었다. 이렇게 총소득 변화에 따라서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이거는 뭐다?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다 이거죠. 맞지? 100만 원에 10만 원을 빌렸는데 그죠? 이게 이자가 10% 아닙니까? 그죠? 이게 만약에 20%가 됐다라면은 실제 100만 원에 얼마를 20만 원을 갖다가 내야 되죠. 그렇다면 이때는 지가 뭐다? 이렇게 된다면 실제 100만 원 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다? 80만 원밖에 못 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소득효과라고 한다. 대출이자가 늘었다.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인해 K는 1기 소비 지출액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줄일 수밖에 없다. 2기 소비 지출액은 자, 이 말도 중요한 말입니다. 2기 소비 지출액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상충되므로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각 효과의 상대적 차이에 결정되는데 그림이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커서 2기 소비 지출액이 증가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봐라. 본래는 얼마만큼 해야 되는데 C2만큼 뭐 해야 되노? 소비해야 되지. 그런데 지금 얼마만큼? C2 다시만큼 소비했으니까 소비가 증가되었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대책 효과가 소득보다 크다라고 가정한 겁니다, 지금. 얘는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 뭡니까? 실제 미래 소득이 되고 만약에 소득 효과가 크다면은 요거 이제 대출이자가 더 많이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대출이자가 더 많이 떨어지면 이까지 만약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C2 다시는 요겠지. 근데 지금 가정은 그냥 뭐다?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커서 뭐 그런 증가한 경우를 지름 뭐 했다 이걸 가정했다 이겁니다. 그냥. 따라서
자, 이처럼 해서 이제 다시 뭡니까? 마지막 문단으로 오죠. 처음, 중간, 끝으로 옵니다.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이걸 화제로 잡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기간 소비 모형을 들고 왔다는 얘기죠. 이는 소비자가 소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소득만이 아니라 미래 자신이 벌 것으로 예상하는 소득과 두 시기를 연결하는 매개 변수인 이자율을 고려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까지 글을 읽었습니다. 1번 문제 보세요. 자, 이건 당연한 거겠지? 너무 쉽죠? 답은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죠? 이자율이 뭐 합니까? 하락을 하재. 그렇다면은 이자율이 하락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죠. 맞죠? 그래서 시계 방향이 아니고 이거는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죠. 정답은 아주 쉽게 나옵니다. 1번 맞고요. 2번 예산선은 아까 이 선이 예산선이죠. 그거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요렇게 얘가 초기 부존점 맞지? 총소득을 전부 지출할 때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계획들이다. 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2번 문제. 그림 1에 제시된 K의 최적 소비 계획과 그림 2에 제시된 K의 최적 소비 계획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네요. 그림 한번 보세요. 정답 5번 나와 있는데요. 5번 한번 읽으면요. 가와 나에 대해서 K의 대출액의 차이는 이랬죠. 자, 일단 5번부터 보세요. 대출액 보세요. 가는 C1 빼기 M1이죠. 맞지? 나는 뭐 빼기 뭡니까? C1 다시 빼기 M1이죠. 요놈하고 요놈 맞죠? 했을 때 어느 놈이 큽니까? 당연히. 아까 수업한 거잖아. 처음에는 요만큼 대출했는데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요것밖에 대출 안 했죠, 지금요. 맞지? 따라서 이거는 이놈이 크지, 지금요. 5번 다시 읽어보세요. 가와 나에서 K의 대출액의 차이는 C1 빼기 M1하고 C1 다시 빼기 M1이잖아요. 맞지? 즉, 그림으로 본다면 요 차이죠. 요만큼 이제. 즉, C1 빼기 C1 다시를 얘기하죠, 이제. 그 차이는 가와 나에서의 일기 소비 지출액, 이 뭡니까? 가와 나에서의 일기 소비 지출액의 차이를 했습니다. 일기 소비 지출액. 이 쉽잖아. 자, 일기의 소비를, 얘는 지금 M1은 지금 이제 고정이죠. 그렇다면 일기의 소비 지출은 처음에 이자율이 낮았을 때는 C1 빼기 M1만큼 할 수 있었지. 됐나? 그 다음에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이제 M1, C1 다시 빼기 M1만 할 수 있었지. 여기까지 되나? 이거 현재 소득, 이건 현재 소비들. 맞죠? 그렇다면 내나 같은 거죠. 요 차이라 했으니까 C1 빼기 M1, 그 다음 C1 다시 빼기 M1, 요 차이라 했으니까 내나? 이것도 여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인 이유는 5번이 일단 정답부터 확인하고요. 대출액의 차이는 차이와 같다지. 즉 아까 차이가 뭐였다 방금 C1 빼기 C1 다시 C1 빼기 C1 다시 요게 바로 이것의 차이고 요것의 차이란 얘기죠. 그림 이해만 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시문에 있었지 아까. 맞지? 제시문에 있었던 내용이죠.
다 이거는 제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답 5번이 틀렸어요. 맞습니까? 이거는 최적 소비 계획이라고 했지, 그냥. K의 만족감을 가장 크게 하는 것은 최고로 적합한 소비 계획이다. 제시문에 다 있었던 말들입니다. 됩니까? 이제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기억이 뭔가 보세요. 아까 기억이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이기 소비에 대한 일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했다 이거죠. 맞지? 이 말이 뭡니까? 이기 때 소비할 때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그거 찾으면 됩니다. 이기 때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일기 소비 지출액과 동일하게 했는데, 맞지? 이때는 돈을 갖다가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기 때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적절한 것이니까 그냥 이걸 찾으면 돼요. 1번, 3번, 4번, 5번은 보지 마시고 화폐 가치가 이기 때 떨어진 게 어디 있을까 찾으면 답 나오는 겁니다. 이건 아까 수업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의 1단위를 소비를 증가시키려면은 미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었지 아까. 그만큼 감소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110만원 하면은 미래는 90.9만이었던가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4번 옵니다. 보기에 제시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습니다. 각국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 이 말이 뭡니까? 그렇다면 소비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뭐가 늘었습니까? 빨리. 뭐가 늘었습니까? 방금 이 선에서 M1 있었고 C1 있었고 M2 있었고 C2 있었지. 빨리. 뭐가 늘었니? 이거 아직 이해 못한다. 이게 뭐라 했습니까? 현재 소득, 요거 현재 소비, 이거 미래 소비, 미래 소득이라 했지. 자, 방금 이거 보기에서 딱 보니까 이거 뭐가 는 겁니까? M2가 는 거지. 내년부터야, 내년부터. 현재 시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래 소득이 늘었다는 얘기지. 이까지 되나 지금? 미래 소득 늘었다는 얘기야.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왜? 돈을 많이 버니까 소비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요거지 지금. 맞습니까? 화폐가 많이 풀리면은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그지? 이거는 기본적인 경제 법칙입니다. 정책 발표로 인해 각국의 모든 소비자는 이제 다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미래에 뭐가 늘 것이다. 소득이 늘 것이다 이거죠. 그걸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렇다면 본래 소득은, 소비는 어디서 결정돼야 되나? 여기서 결정될까, 이가? 요 선에서 결정되겠지? 이게 예산선 아닙니까, 지금요? 해야 되는데, 방금. 미래는 얘가 지금 이만큼을 갖다가 뭐다? 이만큼을 대출한 만큼, 이만큼을 소비 못한다는 걸 알잖아, 지금. 그런데, 요게 지금 이만큼 더 늘었다면, M2 다시만큼 늘었다라면은, 요에 해당하는 요만큼 정도 하니까 한 요 정도까지는 더 소비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이제 요래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정부 예산이지. 맞지? 이게 정부 계획인 거야. 쌤, 요 그래프는 했나 이제 또 이해했지? 효용 이만큼 만족이 하면 증가할 것이다 이거죠. 각국 정부는 모든 소비자가 이 기간 소비 모형의 모든 가정을 충족한다고 있다. 또한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에 뭐다? 이자율 변동사항은 없다. 그래, 다른 조건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못 바뀌었다. 소득 상승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와 관련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자율하고 관련되는 것은 소득효과가 대체효과가 빨리 이자율하고 관련되는 것은 방금 대체효과였지. 미래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잖아. 맞지? 그 다음에 이거는 소득이 증가되니까 이거는 소득효과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체효과는 이자율에 대한 변동은 없으니까 대체효과는 일어나지 않고 소득효과만 일으켜서 뭐가 될 것이라고 소비가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그래 예측하고 있다. 정답 2번이죠. 바로 뭐만 있을 것이다. 소득효과만 있을 것이다. 자, 1번 왜 틀렸습니까? 벌써 미래에 올랐던 거 알기 때문에 봐라. 이미 이만큼 가졌또. 이만큼이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거죠. 양이 많아집니다. 그지? 이만큼에 늘었어요. 됐니?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A, E와 바꿔서는 자 이거 정답 5번이 뭐냐? 5번이 E가 자 뭐뭐를 제외한 이랬네요. 제외한인데 없앤은 삭제죠. 그지? 제외하는 뺀 이렇게 고치면